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자 파견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절 근로자 파견 계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반드시 좀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은 게요. 파견 사업주, 그 다음에 사용 사업주,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간의 계약 체결하는 게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 근로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파견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근로자 파견 계약이겠죠. 그죠?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의 내용 등. 근로자 파견 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에 각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 파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라는 거죠. 파견 근로자의 수라든가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파견 사유라든가 혹은 뭐 근로 장소라든가 또 직접 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 파견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 명령할 것이냐 이런 사항도 적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 기간과 근로 개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견시킬 거다. 또한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시업과 종업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연장 야간 근로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 파견의 대가.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파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자, 홍길동에 대해서 얼마를 파견료로 지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들이 들어가주면 된다. 또한 사용사업주는 일의 규정에 따라서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 근로자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파견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정규직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간제도 있다. 기간제도 있고 단시간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여기서 파견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라는 거죠. 누구한테? 파견 사업주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등 자, 정규직에 비해서 혹은 뭐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 파견 근로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받았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찾아간다? 노동위원회 찾아가서 차별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신청. 나 차별받았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법을 적용할 때는 뭐 이 절차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어떤 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이 있는데 그것에 차별 시정하는 그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차별적 처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별에 관련된 거는 어떤 사업장에서 적용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적은 사업장에서는 차별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법에서 뭐 이렇다라는 거죠.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 요구 등 당연한 거죠.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주가 됐든 일반적인 근로자의 사업주가 됐든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정 요구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주라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을.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에 차별이 벌어지고 있네? 그럼 그 내용들을 누구한테 알려줘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시정, 지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조사해보라는 거죠. 노동위원회 입장에서 그래?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여기 가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있을 때는 뭐 시정명령 내리겠죠.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 효력 확대해서 노동부 장관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효력 확대라 그랬잖아요. 효력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파견 근로자가 홍길동이 뿐만 아니라 김계동이도 있고 전대갈도 있고 뭐 이렇다 이거죠. 등등등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차별대우 받았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까지 같이 시정을 할 수 있게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니까. 아시겠죠? 그게 효력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조사해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나 차별적 처우 받았어요 라고 시정 신청도 안 했어. 신청도 안 했지만 홍길동이가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더라. 그럼 이 사람도 차별적 처우하지 마, 차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등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 혹은 뭐 종교 행위, 노조 활동 이런 것 때문에 너 우리한테 하면 안 돼. 너 클라스를 하고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등등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이 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등등등등등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파견사업주 입장에 나 우리 당신한테 근로자 파견 못 보내. 당신이 말이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근로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을. 그 다음에 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자, 그러면 이제는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느냐. 그 내용 부분입니다.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라. 두 번째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있다. 처음에 홍길동이를 뽑으면서 홍길동 너는 우리 회사의 소속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파견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근무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고지 의무입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홍길동이와 파견사업주와 계약서를 쓸 때는 당신은 어느 사업장에 가서 근로하는 파견 근로자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의 금지.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종교가 다르다고 못 쓰겠다라든가 노조 활동했다고 못 쓰겠다 그런 것처럼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도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파견이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관계를 종료하거나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혹은 뭐 너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에 직접 채용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을 이쪽과 계약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끝나고 여기서 뽑아준다면 좋은 거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걸 파견사업주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조건 고지. 자, 우리 파견 근로자로 오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할 때 우리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475페이지에 나왔던 475페이지 잠깐 볼게요.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할 당시에 어떤 것들을 알려주라 했죠? 파견 근로자의 수라든가 업무할 내용이라든가 혹은 파견 사유라든가 근무 장소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홍길동에게, 그죠? 파견 근로자에게. 또한 파견 근로자의 대가. 여기서 나 파견한 대가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라고 요구했을 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한테. 또한 파견 사업주는 이해 규정에 따라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그래서 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사용사업주가 이제 파견 근로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그 홍길동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 이 파견사업은 하게 되면 파견업체는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를 둬야 되고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회사가 사장이 이 파견사업도 하겠지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쨌든 파견사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를 둬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이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에게도 사용사업 관리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견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지만 파견사업주니까 여기는 사용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용하는 업체에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을 둬서 파견 근로자를 관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파견사업자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서 파견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은 노동부령으로 정해진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파견사업 관리대장. 이거는 사람이고요. 이건 사람이고 서류가 또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파견사업 관리대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서류는 파견사업 관리대장이라는 걸 작성해서 자. 몇 명 어디로 파견했고 어느 장소에서 일하고 그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업무로 파견했고 등등등등등 내용이 들어간 게 파견사업 관리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 파견사업 관리대장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파견 근로자의 성명,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근무 장소, 파견 기간,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예. 이런 숫자 중요시다 그랬죠. 3년간 보존해주라. 다음은 사용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파견사업주 쪽에서 봤다면 이제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 계약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하라. 예, 법에 따라서 이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할 때 그 적절한 조치 취해주라는 거고요. 적절한 파견 근로 확보해서 파견 근로자가 와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할 때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이 생기면 고충을 처리해 준다든가 혹은 뭐 책상이나 컴퓨터를 배치해 준가 등등등 해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사업 관리 책임자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뿐만 아니로 여러 사람이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는 A부서, 또 B부서에는 전대가리가 들어가고, 뭐 C부서에는 뭐 김계동이가 있어,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잖아.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용사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사 관리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업체 입장에서는 파견사업 관리대장이었다면 사용업체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예, 사용사업 관리대장이 되는 거죠. 사용사업 관리대장이 되는 거죠. 네,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갔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자, 제가 파견법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주로 일반적인 법률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대1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견은 뭐예요? 사용사업주도 있고 파견사업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둘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사용자, 어떤 때는 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휴가를 낼 때는 여기와 관계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휴게 시간이라든가, 휴가를 낸다든가, 시간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와 관련되겠죠. 근데 임금이나 이런 것들, 돈에 관련된 거, 임금, 혹은 시간에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휴가 수당,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근로계약, 사용증명서류를 요구한다든가, 근로자 명부 관련 사항, 시간에 근무, 그 다음에 휴가, 여성과 소년조항, 재보상. 여기서 휴가도 휴가에 관련된 뭐 수당이 되겠죠. 연차 수당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 근로시간, 휴식, 그 다음에 여성과 소년조항 중 근로시간 부분, 그 다음에 임산부 보호조항,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데서는 여기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대신 휴가를 못 썼던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아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그래서 좀 전에 본 거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같은 거였다면 이번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일하잖아요. 그럼 이 사용사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정규직도 있고 뭐 비정규직도 있고 파견 근로자도 있다면 그런 전체적으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산업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단 소속이 여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파악해서 이쪽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실제로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 안전에 관련된 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준다든가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속은 파견사업주 소속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한다든가 건강보험료가 안 나왔으니까 내라든가 산재와 관련된 것 이런 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쪽은 또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벌칙.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취업시킬 목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이게 가장 큰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야, 너 저기 공중위생상 안 좋은 일 거기 가서 일해 라고 파견시킬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한다는 거죠. 그 이하는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파견 대상 업무를 어겼다든가 파견 기간을 어겼다든가 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어겼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자 파견의 업무를 제공했다든가 그 다음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허가 또는 갱신을 받았거나 이런 등등등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좀 낮은 게 벌금에 있어서는 차별과 관련된 조항, 차별적 처우를 했다든가 그 시정 조치를 제대로 수행 안 했다든가 이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일반적인 벌금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든가 근로자 파견의 제한을 위반한 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제재를 받는다는 벌금이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뭐냐면 어쨌든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도 있지만 그 밑에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을 어겼다면 이 사람도 이 직원도 같이 둘 다 처벌시키겠다.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파견 지휘를 보낸다든가 등등등등을 하면 그 대표도 처벌받고 그 업무를 행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조항.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많죠. 어떤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한다든가 혹은 간단한 법률 위반이라서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안 되든가 그런 것들은 보통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과 관련된 것들이죠. 차별적 처우를 했다든가 혹은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든가 이럴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용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파견 근로자가 2년이 지났는데도 파견을 썼다든가 혹은 파견 직종이 아닌 걸 파견을 썼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고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취업 조건 고지를 안 했다든가 그다음 이런 건 3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이러한 과태료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86페이지에 보면 예상 문제를 좀 뽑아서 올려놨습니다. 이 예상 문제 전체를 다 풀어보시면서 본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2016년에는 예상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기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견법에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게 문제를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정리하시다 보면 풀고 정리하시다 보면 파견법이 훨씬 더 또 머릿속에 잘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정답과 설명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교수 질문방에 질문하시면 되죠?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